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고 좀 식상한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포크의 관점으로 바라본 토큰 이코노미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포크 같은 경우는 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보안의 관점으로 바라본 토큰 이코노미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차인데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요건, 그리고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그리고 비트코인 포크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더리움 발표할 때 컨퍼메이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의 경우 3개의 컨퍼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6개의 컨퍼메이션이 필요했고 지금 거래소마다 다른데,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는 3개의 컨퍼메이션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보면 경제적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카시 낙관부터 만들어서 탈중앙형 화폐, 예약 거래되고, 낮은 환전 수수료, 쉬운 해외 송금, 실제로 제가 해봤던 겁니다. 해외 송금 남미에다가 보내서 물건 수입하고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사업적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고, 프루프 오브 워크, P2P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걸 보면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아닌가가 있는데, 일단 화폐로서의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위조 불가능하냐, 그리고 보관이 안전하냐. 근데 이 부분은 데이터 분산화와 분권화가 결국 이 2가지를 보장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냐, 통용성에 관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이어지는 커뮤니티요. 밑에 노드들의 커뮤니티가 핵심인데, 결국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사용 분포를 보면은 과거 지역에서 있었던 덴시티, 밀도는 좀 떨어졌지만 디스트리뷰션, 이제 분포도 분산 정도는 되게 확장된 상태여서 되게 많은 곳에서 조금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왜 비트코인이 기축화폐를 누르고 그래도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까지 쟁점이 올라온 게 관건인데, 일단은 1960년대 브리튼 우주체리가 붕괴됐죠. 근본이 이제 금과 달러를 1:1 비율로 한다는데, 1971년 닉슨이 닉슨 쇼크로 이제 더 이상 1:1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격한 이제 양적 완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시국 2년 전이죠. 그때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열풍이 한번 불었었죠. 그러면서 과연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의심을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자산이 안전할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의심, 그리고 내가 돈을 보냈는데 저 사람은 안 보냈다고 하는 게 아닌가? 비잔티움 문제라든지. 근데 결국은 그 화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노드들,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드와 오버레이인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되게 노드들이 많죠. 노드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그냥 무작위로 노드들을 그냥 이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구조화 오버레이와 구조화 오버레이가 나뉘는데, 비구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노드, 개발자들, 처음 비트코인 개발자들 참여한 사람들의 한해서 이제 슈퍼 노드를 주는데, 그분들 대부분 고신뢰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조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는데 둘 다 뭐가 발생한 문제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어느 정도 중앙화 시스템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현재 지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건데, 최근에 저기 구조화 오버레이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록체인의 요건 첫 번째인데, 불가역적 데이터 저장소죠. 가역성, 불가역성,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피어를 받고 체인에 이제 들어가면 피어를 받고 그 피어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8개 인바운드, 내가 보내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받는 것 117개를 합쳐서 125개 중 8개를 선택해서 1개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거의 초창기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전에 블록이나 피어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하드코드된 이제 슈퍼노드로부터 동기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피어를 채워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한테 125 중에서 8개 선택해서 전달하는 그렇게 방식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요 기여자들이 이 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실러싱을 요하고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해시의 파워를 높여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죠. 이번 부분은 51% 어택에 관해서 할 때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블록체인 요건인데 이때 뭐 복잡하게 뭐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ABC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X 값과 Y 값을 보면은 그 중간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뭐 2차 방정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추를 하지만 절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비가역성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심 예방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보내는 나의 자산이 안전한지 잘 갔는지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사람 본능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의심 예방 이 의심이 예방이 돼서 커뮤니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에 말한 그 노드들이 커뮤니티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 부분이 이걸 통해서 이제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요건 두 번째인데 데이터 출처를 완벽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절대 이제 위변조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61번째 블록이 있고 60번째 블록이 있는데 이전 블록의 해시 코드를 여기에 담습니다. 물론 암호화가 된 거죠. 만약에 저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과거에 있는 블록들이 다 결과값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보통 비유할 때 사진을 A를 적은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고 다시 그 사람이 다시 그걸 찍고 그 사진을 들고 찍고 하기 때문에 변조를 하려면은 전체 다 변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캐시 코드 이제 멀클루트를 사용한 건데 이거는 여기 트랜잭션 기록들을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게 총 16개가 돼 있으면 두 개씩 묶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이제 머클트리 형성하고 그걸 다시 묶어서 다시 형성하고 한계될 때까지 올라가서 저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암호화된 것들이 여기 머클루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록된 것들은 1번부터 60번까지의 모든 블록에 대한 이 거래 그런 머클루트를 형성해서 기록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블록의 생성 시간 뭐 이것도 저기 머클루트랑 같이 제가 담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난이도 목표고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인데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번에 블록체인의 요건 두 번째인데 데이터 출처 기록에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타원 곡선 방정식 활용해가지고 모듈러스 넣어서 했던 거는 증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건은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걸 들었을 때 그러면은 블록은 누가 형성하고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 하는 사람은 누굴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다릅니다. 채굴할 때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디피컬티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컴퓨터 다 내리는 순간 디피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점점 채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피컬티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 사이에서 그 블록이 10분 안에 형성이 되도록 한 개 형성되도록 잘 짜여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논스 값은 결국 문제에 대한 정답인데 여기 나와 있죠. 이 논스 값이 결국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나오는 그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 더블 스탠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게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B한테도 보내야지 하면서 B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한 블록에 그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뉩니다. 왜 나뉘냐면은 한 블록에 두 개가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온 거래 요청이 그 뒤에 나온 거래 요청을 보고 이 뒤에 건 아닌데 라고 해서 한 블록에 형성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서 결국은 포크라는 걸 겪게 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그럼 어느 쪽이 진짜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해시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해시 싸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가장 긴 쪽에 붙인다. 뒤에 붙여야지만 왜냐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뒤에 붙여야지만 컨퍼메이션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난 먼저 받은 쪽에 붙인다. 왜냐면 먼저 이제 송금을 하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송금한 쪽이 더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붙이는 건데 지금 강의에서는 6개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지금 거래소에서 평균적으로 3개의 컨퍼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이제 거래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1개, 2개 블록이 생성되는데 몇 분이 걸리죠? 20분이 걸립니다. 3개는 30분이고 4개는 40분이고 5개는 50분, 6개는 60분이겠죠. 여기까지 형성이 돼야 여기께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고전적인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 그만큼 언브레이커블한 파워가 굉장히 강해서 그 슈퍼트러스트 절대 신뢰가 가능한 코인으로 첫 번째 이제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두 번째 이더리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해킹하려면은 50%, 51% 해시 파워를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1, 2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시간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데 실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중국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51%에서 40%로 낮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해시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요건 4번에서 합의인데 컨센서스는 정치 외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그 과정인데 일단 거기서 합의에 도달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적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걸 그거 사용할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막 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커뮤니티, 즉 화폐 인정의 첫 단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이루는데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 합의에 대한 약속이고요. 의의를 보자면은 디지털 자산을 구현했던 점에서 솔직히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박수 받을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 가치에 대해서 박수 받는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 넣었을 때 그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 트리거를 발동시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소를 구현했다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가 있는데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오죠. 해킹 시도를 한다고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포크의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른 순간적으로 해시 값을 올려가지고 누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 블록을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생성되는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새롭게 잠깐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어붙이는 그런 방향이 있죠. 처음에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드포크로 넘어가는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드포크는 일반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전폭적인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 그리고 소프트포크는 약간의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비트코인 전쟁, 포크 전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원래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가 기존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와서 여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전용 채굴기가 비트메인인가 거기서 제공하는 전용 채굴기를 뽑아야지만 원래 채굴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락을 풀어서 모든 곳에서 다 채굴할 수 있겠다고 이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지한이 반발을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당연히 이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굴장이 크게 있기 때문에 힘 강하죠. 그러면 난 독자적으로 기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나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비트코인이면은 하드포크를 합니다. 하드포크를 한 게 비트코인으로 이어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기존에 불렸던 그 시스템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막 그 거래소에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번 하드 포크가 일어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 캐시 내부에서 비트코인 ABC 팀이랑 이제 ABC라고 이제 그 개발팀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코인을 개발을 했는데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했는데 그 그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 거기서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가 비트코인 ABC에서 새로운 하드 토큰을 해서 SV를 만들겠다고 해서 계속 싸움을 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우지아는 원래 비트메인이라는 큰 채굴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시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그 해시 값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점쳤습니다. 근데 그 그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랑 코인기기 합쳤는데 코인기기는 여기서 해시 파워를 전달해주고 그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는 경영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인들이나 아니면 블록체인들이 기술은 뛰어난데 왜 사용이 안 되고 왜 저 가치가 안 올라가냐라고 하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라이트페이도 그렇고 라이트코인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가 경영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유리할 거야. 그 비트코인 캐시를 사자.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근데 스티븐 라이트가 그 거래소 몇 군데랑 이제 좀 친한 친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바로 상장을 시킵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의지와 관계없이 하드 포크된 SV가 자동 자기만의 이제 체인을 만들고 이제 독자적으로 가는 겁니다. ABC는 ABC대로 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이게 중간에 비트코인 ABC가 질까봐 우지안이 그 비트코인 캐시에 있던 해시 파워들을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비트코인 ABC에 넣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5,400에서 3,900달러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디피컬티 문제죠. 그 사람들이 뭐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디피컬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디피컬티에 대한 그래프가 결국은 그 코인 가격에 대한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갔다가 다시 SV가 막 치고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주다가 양쪽 다 떡락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결국은 그냥 따로 그때 당시엔 따로 갈 거라는 생각하기보다는 해삭방에서 한쪽이 날아가겠구나. 어느 쪽이 돼도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팝니다. 양쪽 다 떡락하죠. 떡락하는데 거기서 이제 SV는 SV 나름대로 길을 가고 비트코인 ABC는 ABC 나름대로 길을 갑니다. 근데 SV가 처음에 거래소에 한두 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SV가 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SV도 이길 거라는 생각에 다 팔고 다 SV가 있는 거래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도 부랴부랴 SV를 성장시켰고 그 결과 경영의 힘 차이로 해시 파워는 약하지만 SV도 상장이 됐고 비트코인 ABC도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ABC는 이캐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는데 비트코인 캐시랑은 관계가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토크를 처음 접할 때 그냥 단순히 업데이트고 뭐 전쟁이 뭐 있고 한데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 비트코인은 어차피 이런 포크가 일어나지 않아도 컨퍼메이션 6개를 필요로 하는데 포크가 일어날 경우를 살펴보면서 이거는 뒤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 포크 전쟁인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해킹 사건입니다. 이더리움 경우 51% 해시 파워를 3분만 넘기면 되는데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등장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이더리움 해킹 당했을 때 그 대체 체인으로 이제 형성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럼 이더리움 다시 살아나면 이더리움 클래식 죽는 거 아니냐 보통 그런 의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가 반비례 관계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는데 그 해킹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더리움 내부에서 보안팀을 구성합니다. 보안팀을 구성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뭐 다 밀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거는 국가랑 소방서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국가가 커진다고 해서 소방서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커질수록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소방서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전히 지금 보안팀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